인간의 뇌에 컴퓨터 장치가 삽입되어 그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면, 그래서 무엇이든 기존의 인간보다 훨씬 잘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미 몇 년 전에 일어났었죠. 바로 이세돌 대 알파고 사건. 인공지능이 실제 프로 바둑 선수인 이세돌을 이기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이세돌 씨를 상대로 바둑을 두던 사람은 아자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세돌을 이겼죠. 알파고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말이죠. 만약 사람들에게 알파고의 존재를 숨기고 아자황의 뇌 속에 알파고가 인식된 상태였다면, 사람들은 무명의 아자황이 뛰어난 이세돌을 이긴 것에 경악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얻은 능력을 단지 기술이 집약된 하나의 칩으로 실현하는 거죠. 오늘 제가 설명할 책 포스트 휴먼이 온다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삽입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연 인공지능을 통해 모든 능력이 고도로 상승한 인간, 과연 인간의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은 우리가 직접 대면하며 경제활동하던 시대에서 그 공간을 아예 디지털로 옮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온라인 개념을 대두시킨 것이죠. 원래는 직접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던 인간은 IT 기술의 발전에 의해 모든 것을 컴퓨터로 해결하게 됩니다. 시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극복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 기존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실현 가능하게 됩니다. 직접 특정 장소로 가서 시간을 소모해 물건을 구매하고 정보를 교환하다가 컴퓨터 마우스 커서만 클릭해서 이 모든 행위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편리한 기술의 맛을 본 인간은 점차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를 그려나가게 됩니다. 단지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이어졌죠. 인간의 기억 능력, 학습 능력, 생명력 등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선천적인 신체의 한계를 극복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 뇌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여 더 많은 지식을 더 짧은 기간에 학습하는 미래 비전을 그리게 된 거죠. 그 기술이 이름하여 인공지능. 이렇게 인공지능을 발전시킨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를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물체는 처음에는 단세포에서 분열을 계속하며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머리, 팔, 다리가 되고, 그런 물체들이 모여서 생명체가 됐죠. 즉 생명체를 부품들을 합쳐 만든 기계와 비슷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체 중에서도 분열을 거듭하여 고도화된 지능을 가진 존재, 인간이 탄생합니다. 인간은 지능이 뛰어나서 자신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연구하여 스스로 그 원리를 알아낼 수 있었죠. 그래서 나노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모든 신체 배열을 인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 이렇게 저렇게 조작해서 능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한계가 명확한 몸뚱아리보다 지속성이 훨씬 뛰어나고 정밀한 기계를 통해 생명체를 구현하려 합니다. 그렇게 기존의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고 그것을 인간의 육체에 투입, 트랜스포머와 같은 트랜스휴먼으로 진화한다. 아니 이게 무슨 아이맨 같은 발상일까요? 과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글쎄요, 책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대면서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인간이 정말 물체에서 진화한 존재에 불과하다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화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의 예로 인간의 경제적 활동의 수단으로 쓰는 화폐, 이 화폐의 물질적 특성을 통해 인간의 경제활동의 특징을 밝힐 수 있을까요? 자, 옛날에 화폐로 기능하던 엽전, 이것은 구리와 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날에는 화폐가 이렇게 종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물질적 기반이 명확히 다르죠. 그런데 엽전과 종이가 화폐로서의 기능에서 차이가 있나요? 무언가를 거래하는 데 쓰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은 차이가 없죠. 즉, 물질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이 하는 행위를 구현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의 수단으로서의 화폐가 가지는 기능은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며, 그것은 화폐라는 물체를 연구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이나 동물과 같은 생명체를 정말로 물체를 기반한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선 생명체와 물체의 차이를 봅시다.
물체는 외부의 원인에 의해 인과적으로 운동하지만 생명체는 충동에 의해 운동하죠. 예컨대 바위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움직이죠. 반면 토끼가 사자를 보고 도망칠 때 그것은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토끼의 충동으로 움직인 것이죠. 즉 물체와 생명체는 움직이는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물체를 활용하여 생명체의 기능을 모방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생명체의 몸은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망치 같은 도구는 누군가가 못을 받고 빼기 위해 써야만 제 기능을 하죠. 하지만 생명체의 기관은 생명체의 활용 그 자체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람의 귀, 이 귀가 단순히 무언가를 듣기 위한 기능만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무언가 정보를 얻거나 친분을 교류하는 행위를 위해 나의 귀를 내가 쓰는 것이죠. 외부의 소리라는 자극이 있어서 귀가 그대로 그걸 듣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신체 기관은 그 기능적 특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을 활용하는 생명체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인간이 망치와 같은 도구를 쓰는 이유, 이 망치는 네모나고 날이 서 있고 단단하고 이런 물질적인 특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망치를 이용하는 목적, 즉 못을 빼려는 행위를 위해 인간이 망치를 도구로 쓰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행위가 우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백날 원리만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제부터 생생한 예시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전부 아이패드가 뭔지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개발하여 전대미문의 성공을 거둔 애플의 회심작.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패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패드의 시작은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죠. 처음 아이패드가 나왔을 당시 그것은 기존 노트북에 비해서 성능도 사양도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소위 데스크톱 PC가 대세였기 때문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다 갖춰져 있는 컴퓨터가 당연하다고 여겨졌었죠. 그런데 아이패드는 키보드, 마우스 그런 것도 없고 용량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단지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니터 하나만 덜렁 있었죠. 그래서 당시 IT 전문가들은 너도 나도 이건 실패작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이패드는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기존의 컴퓨터와 다른 혁신의 아이콘으로 조명받았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열광받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뭘까요? 쓰기 편해서. 뭔가 거창한 이유를 말할 줄 알았나요? 별거 없습니다. 진짜 쓰기 편해서 잘 팔린 거예요. 아이패드가 나오기 전 컴퓨터들은 사용법이 복잡했습니다. 당시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도스라는 운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명령어가 복잡해서 사용법을 익히는데 꽤 고생해야 했고 사용할 때도 초집중을 해야 했죠. 그런데 아이패드는 그냥 화면을 손으로 쓱 터치하면 모든 조작이 가능합니다. 복잡하게 키보드 쓰고 마우스 쓰고 운영 프로그램 익히고 이런 거 전부 생략. 터치만으로 기존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실현할 수 있으니 남녀노소 전부에게 사용될 수 있었죠. 즉 인간의 실질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앞서 인간이 도구를 활용할 때 도구라는 물체가 아닌 도구를 활용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망치라는 도구는 못을 빼야 한다는 인간의 행위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망치가 날이 나가거나 손잡이가 헐거워버리면 못을 빼는 행위보다 그 망치라는 도구를 고치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자, 다시 아이패드를 보죠. 인간이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PC는 사용법이 복잡해 정보를 찾는 행위보다 PC라는 도구의 사용법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죠.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패드는 터치 하나만으로 정보를 찾는 행위에 집중할 수 있었죠. 아이패드는 인간이 정보를 찾으려는 행위를 돕기 위한 완벽한 도구였던 겁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 글래스. 구글 글래스는 구글이 애플의 아이폰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로 발명한 회심작입니다. 앞서 아이폰은 정보를 찾으려는 행위를 손 하나로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구글은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었나 봅니다. 결국 스마트폰도 손을 써야 되지 않냐. 진짜 인간에게 도구 역할을 하려면 손조차 쓰지 않고 인간 신체에 스며들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몸에 장착하여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 것이 구글 글래스인 겁니다. 안경은 인간의 몸에 장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죠. 그런 안경에 스마트폰처럼 정보 탐색 기능을 탑재한다면 그 어떤 동작도 필요 없이 정보 찾기라는 행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 모순이 있었죠. 바로 눈이라는 신체 기관을 그저 무언가를 보기 위한 물체로 취급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구글 글래스는 내가 무언가를 보았을 때 그 본 것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안경에 띄워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즉 우리의 시신경에 맺힌 바깥의 물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즉석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봤다면 그 컴퓨터의 스펙, 개발사 같은 정보를 주거나 어떤 사람을 봤다면 그 사람의 나이, 신체 프로필, 취미와 같은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눈은 그저 망망에 맺힌 상을 보는 물체가 아닙니다. 컴퓨터를 보고 있다고 해서 그 컴퓨터의 스펙과 개발사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컴퓨터를 보면서 내가 그 컴퓨터로 예전에 즐겨했던 게임을 떠올리고 있다면 이 구글 글래스가 띄워주는 컴퓨터 스펙 따위의 정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내가 보고 있는 눈앞의 사람이 헤어진 옛 연인이라면 내가 그 사람의 나이, 키, 취미와 같은 신상 정보가 궁금하겠습니까? 심지어 그건 내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보죠. 전 애인이니까요. 얘가 나랑 헤어지고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진 않는지, 나를 그래도 조금은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지 않을까요? 즉 우리의 눈, 인간의 눈은 단순히 망막 앞에 맺힌 물체의 객관적인 상을 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경험했고 느껴온, 우리가 보았던 세상이 우리 각자의 눈에는 담겨 있습니다.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몸은 물체가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예술품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해진 법칙과 기능을 가진 물체와 다르게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거래 행위를 위해 화폐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정보 교환이라는 행위를 위해 아이패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인간이 오늘날과 같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행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인공지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이 책의 진짜 목적은 인공지능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인간은 물체라는 사고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는 절대로 인간이라는 복잡한 존재를 구현해낼 수 없다 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다가올 미래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 탄생시켜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